안녕하세요. 보안TV 채널 운영자 NC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당신의 데이터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애플에서 최근에 2021년 4월 달에 오픈한 그 데이터로서 그 애플이 향후에 프라이버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 정책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그 원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애플 코리아에서 아마 이걸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본이 있어서 나중에 이 그 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스티브 잡스가 2010년도에 이렇게 뭐 연설했던 내용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놓고요. 그냥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량을 정말 많이 크게 이렇게 거듭 수집되어 오고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227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플 여기 보고서에는 그 아버지와 딸이 공원에서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 형태로 해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 되는지 뭐 이 부분을 보고서 안에다가 이렇게 스토리 형태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왜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백그라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글과 애플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은 또 어떤 곳인지 페이스북이 제일 그 큰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프라이버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어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앱에 관련해서 최근에는 웹사이트도 있지만 앱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개인정보 트래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적해가지고 하나의 앱에 한 6개 정도의 트래킹 추적기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DK 또는 API를 통해서 추적기가 내장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런 것을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 판매, 라이센싱 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해당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브로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그래서 이제 해당 보고서에서는 딸과 함께 공원에서 보냈을 때의 어떤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제 엠마라는 딸이 게임을 즐기게 되죠. 게임을 즐기게 되면 이 게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트래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고하고 연동이 돼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매일 매시간 수십억 건의 디지털 광고가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노출이 될 때에 그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광고주는 자신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광고를 띄우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죠. 자신하고 가장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띄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행태 분석을 하려면은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공원에서 존과 아버지와 딸 엠마는 이렇게 셀카를 찍게 됩니다. 셀피라 그러죠. 셀카를 찍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떤 특정 앱에서 이런 정보를 또 수집해 가게 됩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딸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렇게 또 들리게 돼서 또 카드를 결제하게 됩니다. 카드를 결제하면 또 카드의 결제에 따른 이런 정보들도 다 수집을 하겠죠. 어딘가에서는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과 기업들이 존과 그 딸에 대해서 관한 정보를 프로필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사람이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뭐 가게에 들어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셀카를 찍고 뭐 이렇게 되는 정보들의 접근성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검색, 웹사이트, 앱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러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아, 방치해 두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애플은 네 가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의 최소화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데이터를 최소한 농도로 수집하겠다.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제16조에 보면 개인정보 최소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프로세싱, 그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지 않고 가능한 한 기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프라이버시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도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많이 되죠. 뭐 해싱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온체인이 있고 오프체인이 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그 디바이스 자체 보유하고 있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좀 프로세싱하고 서버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지금은 뭐 개인정보 보호 국가계획 수립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계획 수립에 요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침해 사고가 발생된 개인정보 처리자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기본계획 수립에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해서 시행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유명한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나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상장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ESG라고 해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ESG 보고서의 정보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한 기업 중에서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 정보 보안 이런 부분들이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지, 보안 유지를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좀 구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애플이 요 네 가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삼아서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뭐 여기서는 존이라고 했는데 일반 사용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존에게 투명성 및 개인 데이터 제어권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딱딱하게 이렇게 뭐 약관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것들을 법률적인 용어로 어렵고 딱딱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들은 그 인포그래픽을 주로 많이 좀 사용하거나 이렇게 스토리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접하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자로 하여금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제 민간에서도 이러한 글로벌한 추세라든 이런 것을 보고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정부 기관이나 이런 건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일반 사용자들이 쉽고 이해하기 어렵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존과 엠마, 아버지인 존과 딸인 엠마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애플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런 정책들을 스토리 형태로 이렇게 적어주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고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고, 아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하고 그렇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가 당장 사용하고 있는 앱과 또 사이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적용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현실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내에서 앱 추적 투명성을 기능을 이렇게 발현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앱 추적성의 기능은 앱이 다른 기업 소유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추적하려고 할 때 그 추적 허용 여부를 사용자에게 먼저 승인받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이제는 추적할 때 내가 옵트인 형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옵트아웃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먼저 동의를 받아라 이거죠. 예, 정보의 어떤 데이터의 주도권을 사용자한테로 넘겨주는 거죠. 예, 요즘 글로벌한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DPR도 그런 형태가 많고요. 미국은 거의 옵트아웃 형태였는데 지금 점차 옵트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데이터를 추적하려면 앱 같은 거 추적하려면 사용자한테 먼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언급해 놓고 있죠.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올 봄 초에 배포 예정인 다음 버전의 iOS 14, iPadOS 14, tvOS 14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벌써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옹호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또 다른 자신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용자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앱의 개인정보 추적을 승인받도록 요구한 것 외에도 최근 애플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앱스토어의 제품 페이지에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된 앱이 수집되는 개인정보 세션을 통해서 앱스토어는 사용자들이 각 앱의 개인정보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배려를 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페이지에 사진, 위치, 연락처 등 해당 앱이 수집되는 데이터 종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애플 입장에서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사용자의 이렇게 편리성, 사용자의 배려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앱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앱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앱 추적과 앱스토어 내에서 제품 페이지에 제공되는 투명성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자신의 사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음지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관행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사용자에게 더 자신의 데이터가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앱 개발자 혹은 기존의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이런 것들에 제동을 거는 이런 애플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가 해서
뭐 추가적인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해서 예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고, 공간 입찰, 광고 노출을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교환 및 사용이 동시에 참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광고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약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는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급을 해놨습니다. 앱의 추적 금지 요청을 선택한 사용자도 해당 앱 전체 기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고요. 앱 개발자는 앱 전체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추적을 허용하라는 식의 요구를 사용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식별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렇게 IFDA라는 게 있습니다. IFDA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게 트래킹하는 뭐 광고라든지 이런 개별 맞춤형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IDFA입니다. IFDA가 아니고 IDFA입니다. IDFA를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식별자들의 광고주가 웹사이트 또는 앱에 걸친 사용자에 관한 자세한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기기의 식별자를 발견하면 이를 사용자의 활동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IDFA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iOS가 각 기기에 부여하는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식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 식별자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식별자로서 앱을 추적할 수 있는 투명성을 알림을 받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앱에 대한 IDFA를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번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덕분에 사용자는 IDFA를 기반으로 한 추적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애플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음 iOS 버전 업데이트부터. 그래서 앱의 추적 금지 요청을 선택하면 앱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앱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IDFA는 종종 개인정보 추적에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앱의 추적 금지 요청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앱의 개발자는 IDFA에 접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런 것을 또 앱 개발자에게 광고, 식별자 접근 권한 문제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앱스토어 내에 배포 목적으로 앱을 제출할 때는 동의해야 하는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적을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하다가 적발된 경우 애플은 해당 개발자에게 앱 운영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은 앱스토어에서 퇴출이 되죠. 자,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이런 것을 앱 추적 금지 요청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꾸겠다는 겁니다. 개인 소셜미디어의 계정을 사용해서 앱에 로그인할 경우에 해당 소셜미디어 기업이 앱 내에 나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당 앱이 당신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신이 해당 앱의 정보 추적을 허용할지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이런 트래킹 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고 좀 더 나은 또 다른 그 광고 기술을 또 개발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앱스토어의 제품 페이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애플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적용되는 연령 등급 정책과 마찬가지로 개발자는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직접 보고합니다. 그래서 앱에 업로드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앱스토어에 있는 프라이버시 폴리시에 대해서 보고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따르라는 얘기죠. 분명히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브로커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 브로커는 자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특정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 판매, 라이센싱 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며 일부 관할 구역에서 데이터 브로커의 정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그 앱에서 배포하고 있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GDPR 영향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특정한 법률 외에는 옵트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유럽의 자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GDPR이 시행이 되면서 전 세계 매출액의 뭐 4% 혹은 뭐 2천만 유로 중에서 더 큰 것을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페이스북 기타 뭐 여러 가지 글로벌한 기업들한테 계속 지금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GDPR에 굉장히 많은 법적인 리스크를 안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애플은 또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굉장히 또 호응을 많이 받을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정보를 함부로 트래킹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지금은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그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뢰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애플이 스스로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책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애플만의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로얄티를 또 권고히 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글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또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4차 산업 관련해서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떠한 흐름과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참고 형태로 알아두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애플에서 오픈한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원문과 한글 번역본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안내해 드려 보았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